자, 그러면 부다페스트 현장 연결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김민지 기자, 이 추가로 수습된 시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침몰한 유람선 선미 유리창 부근에서 발견됐습니다. 3시간 반 전쯤 헝가리 잠수부가 선체 인양 작업 준비를 하기 위해 강물에 들어갔다가 시신을 수습하게 된 건데요.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이 시신은 현재 병원으로 옮겨졌고 경찰은 신원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밤 사이 3구의 시신이 추가로 수습됐는데요. 강 하류에서 2구가, 침몰한 선체 부근에서 1구가 발견돼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조금 전 수습된 남성의 신원이 한국인으로 확인되면 침몰 사고로 인한 한국인 사망자는 13명, 실종자도 13명이 됩니다. 한편 헝가리 검찰은 우리 정부의 요청으로 어제 8시간 동안 생존자 3명으로부터 추가 진술을 확보하는 등 보강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부다페스트에는 유람선 사고 피해자 가족 48명이 체류 중인데요. 오늘 유람선 탑승객 사망자 9명에 대한 사망 진단서가 발급돼 가족들이 원하는 대로 장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피해자 가족들을 위해 시신 안치 병원 비용 등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부다페스트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네, 이 사고 주변 말고도 헝가리 당국은 헬기와 보트를 이용해서 다뉴브강 전체 수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만 강물이 불어나서 수색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헝가리 시민들의 제보에도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요. 이 사공성근 기자가 강 하류 수색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다뉴브강 사고 지점에서 직선거리로 30km가량 떨어진 에르치 지역. 경찰들이 강가에서 망원경으로 상류 쪽을 바라봅니다. 군용 헬기가 10분 간격으로 강 위를 지나가고 경찰 보트도 수상수색을 이어갑니다. 수색하던 경찰이 연락을 받고 갑자기 순찰차를 몰고 이동합니다. 사고 지점에서 55km 정도 떨어진 굴츠 지역에서 군용 헬기가 한국인 남성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한 겁니다. 시신이 발견된 곳은 이곳에서 20m 정도 아래 강가입니다. 헝가리 당국은 마을 입구에 폴리스 라인을 설치하고 일반인들의 접근을 막고 있습니다. 시신 발견 현장에는 수습을 위한 텐트가 즉각 설치됐고 신원 확인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그제 마을 주민이 60대 한국인 남성의 시신을 발견해 신고한 허르터 지역에서도 수색 작업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나무들은 지난주까지만 해도 물에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강물이 불어나면서 강 곳곳에 저런 수풀들이 만들어진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 보트와 헬기만으로 수색하는 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강 하류 지역 주민들은 한국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수색을 돕겠다고 말합니다. Amennyiben itt találnánk koreai vagy akármilyen holttestet, rögtön kapcsolatba lépnénk a rendőrségre és megpróbálnánk segíteni.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네, 한국, 헝가리 양국 정부는 오늘부터 유람선 인양도 시작합니다. 저희 채널A가 국내 언론으로는 최초로 인양선의 움직임을 포착했는데요. 이 사고 지점으로부터 70km 떨어진 곳에 출발해 이렇게 닿을 듯 말 듯 헝가리 다뉴브강에 있는 다리를 지나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이면 유람선이 침몰해 있는 머르기트 다리에 도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철원 기자가 인양선 주변에 나가 있습니다. 김 기자, 지금 인양선 얼마나 왔습니까? 네, 저는 지금 다뉴브강 사고 현장에서 약 33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나와 있습니다. 잠시 뒤면 제 뒤로 침몰한 유람선을 끌어올릴 인양선 클라크 아담호가 이곳을 통과해 지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강물 수위는 높은 편인데 보시는 것처럼 날씨가 화창해서 사고 현장까지 도착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어 보입니다. 클라크 아담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낮 1시 북부의 코마롬이라는 지역에서 출발했습니다. 대형 크레인을 장착하고 있어서 높이가 낮은 다리를 지날 경우 아슬아슬하게 통과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최소 4개의 다리를 통과해야 하는데 다행히 강물 수위가 조금씩 낮아지면서 예상보단 빠른 속도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절반 지점까지 온 것 같은데 만약에 인양선이 도착을 하면 바로 인양 작업에 들어갈 수는 있는 겁니까? 클라크 아담은 늦어도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이면 목적지인 머르기트 바로 북단 아르파드 다리에 도착할 걸로 보입니다.
헝가리 현지 언론에선 우리 시각으로 밤 10시면 사고 현장에 인양선이 다다를 수 있을 거라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어디에서 인양을 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크레인 길이와 각도 등을 계산해서 정하게 되는데요. 이후 잠수사들이 입수해 침몰한 배와 인양선의 밧줄을 연결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다만 수중 시야가 아직은 좋지 않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지금까지 다뉴브강에서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이 침몰한 유람선을 인양할 클라크 아담을 저희 채널A가 출항 직전 국내외 언론 가운데 최초로 승선해 내부 모습을 취재했습니다. 환경만 갖춰지면 빠르면 모레, 그것도 하루 만에 인양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동정민 특파원입니다. 다뉴브강 상류에서 대기 중인 인양 전문 선박 클라크 아담. 다 펼치면 52m 높이에 달하는 대형 크레인이 갑판 위에 접힌 채 장착돼 있습니다. 인양 작업을 이끄는 줄러 선장은 침몰한 허블레아니호의 4배 이상 무게를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Mert egyrészt a teherbíráson 200 tonna, tehát 25 méteres távolságra a hajótestől még onnan is fel tudjuk emelni. Hát 60-70 tonnáig. 선장은 무엇보다 물속에 있는 배를 인양용 밧줄과 잘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Meg hogyha olyan helyen, ahol nagy felület kell, hogy fölfeküdjön, ez jobb aláhúzni, mert elfekszik a hajótesten, kisebb a nyomás, nem szakítja el. 이 줄이 바로 허블레아니호를 인양할 때 쓸 줄입니다. 한 줄 들기도 무거운 이 줄을 8개를 하나로 묶어서 사용할 계획인데요. 총 400톤의 무게를 끌어올릴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습니다. 일단 수면까지 올라오면 물 밖에서 배를 옮기는 것은 큰 기술이 필요하지 않다는 게 줄러 선장의 설명. 순조롭게 진행되면 우리 시간으로 오는 7일 금요일 오후 인양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됩니다. Ez most várható péntek reggel 421-es, és akkor reggel mi is látjuk egyrészt. 줄러 선장은 이 배만 30년을 탄 베테랑입니다. 인양 작업에 함께 참여할 10명의 선원은 선장에 대한 믿음으로 인양에 자신감을 보였습니다. 헝가리 코마롬에서 채널A 뉴스 동정민입니다. 유람선 침몰 사고 상황은 관련된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제주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36살 고유정입니다. 경찰은 범행 수법이 잔인하다고 판단해 공개를 결정했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제주 펜션에서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여성.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에도 점퍼로 가리고 얼굴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유가족과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습니까? 형 인정하십니까? 유족들은 피의자의 신상 공개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사형을 원합니다. 얼굴 공개를 원합니다. 경찰이 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의 실명과 얼굴,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36살 고유정입니다. 경찰은 살인과 시신 유기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증거도 충분히 확보됐다며 고유정 가족들의 2차 피해 가능성도 고려했지만 강력범죄 예방 차원에서라도 신상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현장 검증과 검찰 송치 과정에서 고유정의 얼굴도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범행 장소인 제주 펜션에서 확보한 피해자의 혈흔을 바탕으로 당시 범행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히 고유정의 휴대전화에서 니코틴 치사량이란 검색어가 발견된 만큼 범행 전 미리 니코틴 등 독극물을 먹였는지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남양유업 창업주의 외손녀 황하나 씨가 첫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지만 박유천 씨와 함께 마약을 투약한 혐의는 일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호송 차량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된 황하나 씨가 첫 재판에 나온 겁니다. 단소매 수의 차림에 옅은 화장을 하고 법정에 들어선 황 씨. 지난 2015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습니다. 황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혐의를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사가 혐의를 읽어내려가자 황 씨는 한숨을 쉬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황 씨는 구속 이후 재판부에 10차례의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과 3월 사이 가수 겸 배우 박유천 씨와 함께 6차례 마약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선 일부 부인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 측에 수사 기록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외삼촌인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은 황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집안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해 참담한 심경이라면서도 황 씨와는 친인척 관계일 뿐 남양유업 경영과는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황 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며 이에 앞서 14일에는 박유천 씨에 대한 재판이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신선미입니다.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 배우 윤지호 씨가 집단 소송을 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400명에 가까운 후원자들이 윤 씨에게 완전히 속았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서기로 한 겁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윤지호 씨가 대검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출석한 지난 3월. 김모 씨는 여자친구와 함께 윤 씨의 계좌로 후원금 10만 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최근 후원금을 다시 돌려달라는 소송을 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모금이 진행이 되면서 조금씩 말이 번복이 되는 모습을 보면서 진실성에 좀 의구성을 의심을 좀 갖게 되었죠. 모금된 후원금이 얼마인지 어디에 썼는지 알려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의 개인 영달을 위해서 후원을 한 계기가 아닌데 제2의 장자연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을 했던 것인데 윤 씨가 증언의 신빙성 논란에 휩싸이자 캐나다로 출국해버렸다며 분노하는 후원자도 적지 않았습니다. 윤지호 씨한테 알리고 싶었어요. 후원금 제대로 쓰고 있는 거 맞냐고. 단순히 제 돈 얼마가 문제가 아니라.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 지상의 빛을 만든다며 후원금을 모아온 윤 씨를 상대로 소송 전에 예고한 후원자는 375명. 반환을 요구한 후원금은 1,000원에서 많게는 15만 원으로 현재까지는 총 1,000만 원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후원자들은 다음 주 월요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내기로 했습니다. 물질적, 정신적인 피해를 입은 후원자들의 손해를 저희가 배상받기 위해서 시작한 소송입니다. 윤 씨는 최근 자신의 SNS에 후원금에 문제가 없었고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백수입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가 고액 강연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대전 대덕구가 주최하는 행사에 김 씨를 초청했는데 90분 강연에 1,550만 원을 주기로 했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대전 대덕구청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오는 15일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열리는 청소년 아카데미를 홍보하는 내용입니다. 방송인 김재동 씨가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그런데 김 씨의 강연료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주최 측인 대전 대덕구가 1시간 반 강연에 1,550만 원을 주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1,550만 원이 지급이 되면 이런 소시민들의 그런 상실감이 많이 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대덕구의 재정 자립도가 16%에 불과할 정도로 열악한 점을 감안하면 비합리적인 처사라는 겁니다. 자유한국당도 그 돈이면 알바생 1,850명을 1시간씩 고용할 수 있다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국민 세금으로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런 금액의 강연료를 주는 경우는 지극히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죠. 대덕구는 혁신교육직으로 지정돼 교육부가 지원한 예산이라며 김재동 씨는 대덕구민들이 바라는 섭외 1순위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인프로적인 내용과 할 텐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돈으로 환산할 수 있을 것인가. 김재동 씨는 지난해 10월에도 월 5천만 원의 고액 출연료 문제로 KBS 공영노조로부터 수신료 낭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한 40대 남성이 이 오토바이를 몰며 역주행은 물론 행인을 위협하고 교통경찰까지 농락했습니다. 나처럼 운전하지 말라면서 인터넷에 자랑하듯 난폭 운전 영상을 올렸다가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내용은 정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빨간 신호등도 무시한 채 불법 진입한 교차로에서 차량들을 피해 속도를 높이려던 순간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앞에서 가까스로 멈춰섭니다. 갓길을 따라 새치기한 교차로 앞에선 경찰과 맞닥뜨리자 그대로 내달립니다.
아슬아슬 불법 유턴에 인도까지 오르락내리락 제멋대로입니다. 신호 위반을 하다가 교통경찰에 걸렸을 땐 역주행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의 불법 유턴은 봐주지 않습니다. 경찰인 양 불러세워선 다그치기까지 합니다. 제한속도 시속 60km의 터널 구간을 시속 156km로 폭주하기도 합니다. 42살의 이 남폭 운전자는 자신이 찍은 이 영상들을 보란 듯이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렸다가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범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올렸다고는 하지만 자랑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운전자의 면허를 취소하고 난폭 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이 부산에선 70대 고령 운전자가 몰던 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은 뒤 다시 후진해 인근 상가까지 덮쳤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이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보도에 배영진 기자입니다. 택시가 후진하더니 상가 식당을 그대로 밀치고 들어옵니다. 출입문은 박살나고 종업원들과 손님은 황급히 몸을 피합니다. 곧이어 택시가 조금씩 움직이더니 다시 쏜살같이 빠져나갑니다. 갑자기 뒤로 돌진을 하는 거예요. 손님하고 저는 뒷문으로 피하고 놀라고 안 놀라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7시 40분쯤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 앞 도로 갓길에 대기 중이던 택시가 갑자기 출발해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신호등이 완전히 꺾일 정도로 충격은 강력했습니다. 이후 택시는 후진으로 인근 상가를 덮쳤습니다. 상가로 돌진한 택시는 다시 도로로 나와 달리는 차량 2대를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1분 남짓한 시간 동안 전진과 후진, 다시 전진을 반복한 겁니다. 다행히 경상 한 명에 그쳤지만 많은 사람이 다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택시 기사는 경찰에 급발진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 기사가 73살의 고령인 점을 감안해 운전 미숙 여부도 수사할 계획입니다. 자기들의 급발진이었다고 그리 지금 이야기를 하네. 사람 태우려고 이제 살 출발을 하는데 그렇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면서도 대신 약물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배영진입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호통을 쳤습니다. 새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입니다. 결국 공연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은 기자입니다. 북한 매체는 어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리설주 여사 김여정 제1부부장과 함께 집단체조 인민의 나라 개막 공연을 관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런데 김 위원장은 공연이 끝난 뒤 창작가들을 불러 작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질책했습니다. 작품의 내용과 형식을 지적하시며 그들의 그릇된 창작, 창조 기풍, 무책임한 일본세에 대하여 심각히 비판하셨습니다. 결국 북한은 10월 중순까지 4개월간 진행하려던 집단체조를 잠정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 영 파이오니어 투어스는 오늘 SNS에 개막 공연에 대한 김정은의 불만 때문에 오는 10일부터 공연이 일시 중단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On June 10th until sometime after. So maybe you should go in July or August or September. 또 다른 여행사 고려 투어도 공연을 조정해 다시 막을 올릴 때까지 며칠 또는 몇 주간 중단될 것이라고 공지했습니다. 집단체조는 북한의 대표 여행 상품으로 자연재해 등으로 중단된 적은 있지만 최고 지도자의 지시로 중단된 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매체는 지난 1일에도 김 위원장이 교육시설을 시찰하며 일본세를 지적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부 기강을 잡기 위해 연이어 질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동훈입니다. 발병만 하면 돼지가 100% 죽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벌써 북한 전역을 초토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와 가까운 황해도와 강원도 북쪽 지역 상황이 심각합니다. 유승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돼지를 많이 길러 이 가정에서는 지난 한 해에만도 3톤이나 되는 고기를 생산했고 알곡수와 꿀을 훨씬 높였다니 정말 꼭 먹고 알먹기인 것입니다.
가정마다 돼지를 길러 나라 발전에 이바지하라던 북한 당국이 비상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전역을 휩쓸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권 관계자는 황해도와 강원도가 가장 심하다며 장마당에서 거래되는 돼지 대부분이 감염됐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영 목장 돼지들까지 감염되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확산 방지에 각별한 신경을 쓰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양, 신의주 등의 장마당에선 돼지고기 판매 단속도 강화됐습니다. 감염된 돼지고기를 사료로 쓸 경우 다른 돼지가 감염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북한의 방역 협력을 제안했지만 답변은커녕 제대로 된 정보조차 공유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30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자강도 지역에서만 발병했다고 보고했지만 주민에겐 알리지 않았습니다. 지난 3월에 양강도 해산, 평안도 평성 지역에서 감기처럼 앓다가 죽는 돼지들이 많아진다고 4월에 이제 들어온 통보에 의하면 황해북도 사리온 지역에서 돼지가 많이 죽었다는. 북한은 오늘도 돼지열병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기사를 내보낼 뿐 발병 사실은 알리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대응책 마련보다는 민낯을 숨기는 데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유승진입니다. 자, 그렇다면 돼지열병이 남한까지 내려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궁금하실 겁니다. 먼저 바이러스가 있는 돼지고기를 먹어도 사람의 몸에는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남긴 바이러스 잔반을 사료로 먹은 돼지는 감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감염된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해도 농가에 바이러스가 남아서 해당 농가는 사실상 문을 닫아야 합니다. 우리 돼지 농가가 초토화되고 국산 돼지값이 금값도 아닌 다이아몬드 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우려하는 예상 감염로는 어딘지, 대책은 무엇인지 안건우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정부는 북한 야생 멧돼지를 병으로 옮기는 매체로 규정하고 야생 멧돼지 포획에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접경 지역을 비롯한 전국으로 멧돼지 개체수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북한의 ASF는 멧돼지를 통해 유입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염된 멧돼지가 남쪽으로 내려와 우리 축산 농가의 돼지들에게 병을 옮길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감염된 야생 멧돼지는 육지와 바다를 통해 남쪽으로 내려올 수 있습니다. 2018년 기준에 따르면 북한과의 접경 지역인 강원, 경기에 야생 멧돼지가 많습니다. 강원, 경기 지역 비무장지대를 통해 멧돼지가 넘어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멧돼지가 헤엄을 쳐 한강이나 임진강, 서해로 내려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야생 멧돼지의 남하를 막기 위해 북한 접경 지역 347개 농장 주변에 울타리를 쳤습니다. 1000개에 달하는 포획틀도 설치 중입니다. 2,800도를 환경부랑 합동으로 포획해서 생물 검사를 해서 감염 여부 등을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정부는 멧돼지를 잡으면 감염 여부와 상관없이 모두 안락사를 시키고 있습니다. 돼지가 들어간 잔반을 돼지 사료로 사용할 경우 전염이 되는 만큼 잔반 사용도 금지시킬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인천 서구 일대 이 붉은 수돗물 사태가 일주일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60곳이 넘는 학교에서도 자체 급식이 중단됐는데 이 수돗물이 언제쯤 정상화될지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안보겸 기자입니다. 중학생 아들과 딸을 둔 학부모 전모 씨. 오자마자 이제 밥 찾고, 솔직히 이 정도면 재난 같은데 휴교를 해주던지 뭘 해줘야 되는데. 자녀들이 학교에서 빵과 음료수 등으로 식사를 대신하자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밥을 먹어야 될 시기고 편의점도 다 음식을 구할 수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지금 되게 좀 걱정스러워요. 인천 서구 일대에 일주일째 붉은 수돗물이 공급되면서 초중고교와 유치원 등 65곳이 자체 조리한 급식을 중단했습니다. 56곳은 대체 급식을 하고 있고 7곳은 급식을 중단하고 임시 휴업을 결정했습니다. 아니 배고파서 수업에서 들어가고 집 갈 때 너무 배고프고. 사정이 이렇다 보니 학생들은 인근 편의점으로 향합니다. 하루에 한 삼각김밥 같은 거 하는 거에 2배로 늘었어요. 원래 하루에 한 25개 정도 팔리면 지금은 학부모들은 이번 사태의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다행히 제대로 나면서 다음 주가 문제인데 계속 이렇게 간다면은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인천시도 수질 검사에선 문제가 없다면서도
언제쯤 정상화될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아파트 물탱크 청소 비용 등을 부담하겠다고 밝혔지만 붉은 수돗물이 서구에서 영종도로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이 한강변에 자리한 초고가 신축 아파트들 수십억 원을 호가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런 아파트조차 하자 투성인 경우가 많습니다. 입주자들은 안 써도 될 돈을 들여 하자 점검을 받고 있습니다. 홍유라 기자가 그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한강이 바라보이는 신축 아파트 정문에 현수막이 붙었습니다. 시공사인 대림산업의 부실 공사를 비판하는 내용들입니다. 벽면과 타일, 창문 등 아파트 곳곳에서 하자가 발견됐습니다. 이 같은 아파트 하자 분쟁으로 정부기관까지 찾아가는 경우는 2016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100건에 달합니다. 이처럼 하자가 많다 보니 입주 전에 진행되는 사전 점검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입주 예정자들은 사전 점검 때 하자를 미리 찾아내 입주 전에 고치기를 바랍니다. 전문 지식이 부족한 입주 예정자들은 이런 창문이나 벽지를 꼼꼼하게 봐도 문제점을 발견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문 대행업체를 이용하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자 대신 전문가들이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겁니다. 도배지와 바닥재 마감 불량, 그리고 변기 흔들림까지 포착합니다. 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하자를 잡기 위해 공기질 측정기와 열 화상 카메라 등도 동원됩니다. 유명한 건설사가 짓는 고가의 아파트에서도 하자가 많이 발견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업체에서 점검을 했을 때는 약 80개에서 100개가량이 나오고요.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내 집이 불량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에 입주 예정자들은 또 돈을 쓰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유라입니다. 층견소음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반려견 소음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생긴 말인데요. 이 수면을 방해하는 건 물론이고 대상포진까지 걸린 피해자도 있습니다. 전혜정 기자의 더 깊은 뉴스입니다. 평화로웠던 이 아파트가 주민들 간의 전쟁터가 된 건 바로 개 짖는 소음 탓이었습니다. 한 마리 아파트에 어떻게 개를 키우는 거겠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학대죠. 개 4마리가 산다는 이 건물 맨 꼭대기층이 문제가 됐습니다. 바로 아래층은 물론 주변 동까지 개 짖는 소리에 몸서리를 칩니다. 계속 울리니까 이게 환청같이 조금씩 들리기도 하고 우울증이 좀 찾아와가지고 어렵게 견주를 만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맹렬하게 짖는 작은 개 한 마리가 눈에 들어옵니다. 견주 또한 소음 문제를 해결해보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고 하소연합니다. 얘네들 시끄럽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쉬는 날 어디 안 나가요. 근데 다른 말을 내가 괜히 미쳐버렸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다면 개 짖는 소음은 어느 정도나 될까? 소음 측정 결과 소형견 한 마리가 짖을 뿐인데도 70데시벨을 훌쩍 넘겼습니다. 도심에서 자동차가 내는 경적 소리나 열차가 지나갈 때 들리는 소음과 맞먹는 수치입니다. 개 짖는 소리에 계속 노출된 탓에 질병까지 얻었다는 피해자들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대상포진이 먼저 오고요. 그거로 인해서 이제 다른 쪽에 마비도 살짝 오고요. 저희 침실에서 잠이 안 올 정도로 들려요. 실제 수면 상태에서 개 짖는 소리를 들려주는 실험을 진행해봤습니다. 숙면을 취하던 실험 대상자는 개 짖는 소리를 들려주자마자 곧바로 잠에서 깨어나 버렸습니다. 검사 결과 수면의 질을 나타내는 수치는 급격하게 떨어졌고 수면을 방해하는 각성파는 2배로 치솟았습니다. 아예 다시 잠들지도 못했습니다.
40dB 이상의 그런 소음이 우리가 뇌에 계속 노출이 되면 뇌는 깨게 돼 있거든요. 수면도 리듬이거든요. 리듬이 깨졌기 때문에 소음을 멈춰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는 이미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층간소음 문제도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지만 여전히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현행법상 개소음은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어떻게 할 수 없다고만 하셨거든요. 구청에서 네, 그냥 한번 방문을 해보겠다. 견주와 직접 해결을 시도해봤지만 오히려 보복이 두려워졌다는 하소연도 나옵니다. 당장 핑계 들고 위협하면 어떡해요? 피해가 고스란히 다 받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건 없고. 반면 미국과 호주, 영국 등의 경우 개소음은 견주 책임으로 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 역시 개소음 차단을 위해 견주에 대한 책임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아파트라는 거주 자체가 이 강아지 반려견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고 관리해주고 보호해줄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반려견을 키우는 가구 수가 급증하는 만큼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개소음 대책이 시급합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이 흔들리면서 경상수지가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이 들어온 달러보다 빠져나간 달러가 더 많았다는 뜻인데요. 무역 중심의 우리 경제엔 심각한 신호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수출 기업들이 몰려있는 경기도 안산의 시화공단. 볼트와 너트를 생산하는 이 제조업체의 수출 실적은 지난 연말 대비 30% 넘게 줄었습니다. 한마디로 절망이라고 봐야죠. 앞으로 더 줄어들 것 같은데. 인건비 상승으로 제조 원가는 더 올랐습니다. 지금 수주 경쟁에서 자꾸 밀려나니까 대기업이 잘 돼야 중소기업도 이제 오더를 받을 수 있는데 4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은 483억 달러로 전년 같은 달보다 6.2% 줄었습니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이던 수출이 흔들리면서 경상수지는 7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정부는 반도체 단가 하락 등 수출 부진을 원인으로 꼽으면서도 낙관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배당금 지급이 4월에 집중돼 적자 폭이 커졌다는 설명입니다. 4월에 적자는 일시적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간으로 봤을 때 경상수지는 한 600억 불 이상 적자를 유지할 걸로. 하지만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5월 통관기준 수출 역시 감소하는 등 부진이 지속돼 적자가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현수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은 부산 경남 지역을 오늘 찾았습니다. 보석 석방 이후 처음 만난 김경수 경남지사와도 오랜만에 친분을 과시했는데요. 흔들리는 지역 민심 추스르기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손영일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환경의 날을 맞아 경남 창원을 찾았습니다. 이 자리에는 최근 보석으로 풀려난 김경수 경남지사가 함께했는데 문 대통령과 김 지사는 친밀함을 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함께 수소차를 탔고 문 대통령이 말할 때 방송 카메라 마이크를 김 지사가 직접 들었습니다. 이런 이제 도심에 수소 충전소를 설치했는데 좀 창원 시민들께서 풀어내야지 않습니까? 문 대통령의 머리가 헝클어지자 김 지사는 급히 자신의 머리를 가리켰고 문 대통령은 김 지사의 손짓을 보고 머리를 정리했습니다. 김 지사에 대한 대통령의 변함없는 신뢰를 드러냄으로써 재판을 앞두고 있는 김 지사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부산 경남 민심을 다독이려는 측면도 있습니다. 악화되는 지역 경제의 신공항 문제까지 겹치면서 부산 경남에선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 여론이 긍정 여론보다 10%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여권에선 문 대통령의 방문으로 부산 경남 지지층이 다시 결집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손영일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양정철 민주연구원장도 부산 경남 지역 민심을 살피는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야당은 민주연구원장이 아니라 문주연구원장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최선 기자입니다.
다음 주 부산과 경남을 찾는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김경수 지사 만난다면 어떤 얘기 나누실까요? 돈이 좀 빠이죠. 저도 귀국하고 김 지사 그 일 입고 아직 못 봤거든요. 오후에는 최고위원들과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의원들이 모여 지역 민심을 공유하는 비공개 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신공항도 얘기 나온 거죠? 그건 여러 가지 하는데 다. 총선 전략 마련에 앞서 전국 민심을 직접 들어보기 위한 행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부 결속 다지기라는 해석도 나옵니다. 지난 3일 양 원장과 저녁을 함께한 이재명 경기지사는 어제 SNS에 내부 갈등과 분열은 자해 행위라며 당을 비판하는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자제를 요청했습니다. 비문으로 친문과 갈등을 빚어왔던 이 지사가 양 원장을 만난 뒤 태도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을 위한 민주연구원이냐며 비난했습니다. 민주연구원장입니까? 문주연구원장입니까? 문재인 정권은 문의 남자를 앞세운 장기 집권 플랜 야욕을 즉각 중단하기 바랍니다. 양 원장은 단체장이 한국당 소속인 대구 경북에도 협약을 제안했다며 정책 행보임을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연이은 막말 논란으로 곤혹을 치른 자유한국당이 막말을 하면 내년 총선에서 배제할 수도 있다며 칼을 빼들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내일이면 취임 100일이 되는데 분위기 전환이 필요해서입니다. 보도에 이민찬 기자입니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막말과 거친 표현을 하는 소속 의원들에게 또다시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더 이상의 잘못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신뢰를 떨어뜨리는 언행이 나온다면 참으로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막말 논란이 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하고 지지율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김문수 전 경기지사는 SNS에 야당 대표가 풀어야 할 입까지 틀어막고 있다며 불만을 드러냈지만 당내에선 막말을 할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공천에서의 그 감점과 경우에 따라서는 공천 부적격자로까지 해서 이번에 공천 후에 그것을 넣어서 만들고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 대표는 외연 확대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취임 100일을 맞아 출간한 에세이집과 명함에는 당 상징색인 빨간색 대신 젊은이들이 선호하는 밀레니얼 핑크색이 사용됐습니다. 기존 자유한국당 스타일하고는 좀 반대로 가보자. 2030들한테 좀 더 가볍게 다가가자. 오늘은 2040 세대들만 참여하는 토크 콘서트를 열어 젊은 층을 공략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민찬입니다. 조양호 전 한진그룹 회장의 별세 후 아들 조원태 회장이 경영을 맡았습니다. 그런데 이대주주 KCGI가 조 회장에 대한 공세에 나섰습니다. 김지환 기자입니다. 항공업계의 UN 회의로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 총회를 통해 국제 무대에 데뷔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It was my father's wish that this event be a meaningful review and celebration of our industry, and that is how this year's AGM is planned. He would be very proud. 하지만 조 회장 앞에 난제가 적지 않습니다. 한진칼 2대 주주인 사모펀드 KCGI가 지난 3월 조양호 회장의 대한항공 대표이사 선임 반대에 이어 이번엔 조원태 회장 공격에 나선 겁니다. KCGI는 조원태 회장 선임의 적법성을 살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조 회장은 지난달 한진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대표이사에 선출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모든 이사진의 동의를 받아 회장직도 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KCGI는 실제로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본 겁니다. 조 회장 일가의 경영 참여를 반대하는 KCGI는 향후 있을 경영권 다툼에 대비해 한진칼 지분을 15% 넘게 모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 회장은 KCGI는 주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지만 퇴진이나 다른 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의지를 우회적으로 드러냈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김지환입니다.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 폴 스미스는 한국을 유독 좋아합니다. 서울 익선동 골목을 돌아다니는 것을 즐긴다는 그를 만나봤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3제곱미터의 작은 공간,
49년 전 런던 뒷골목에서 시작된 폴 스미스의 첫 매장을 재현했습니다. 돈이 없어 호텔방에서 첫 패션쇼를 연 20대 디자이너가 영국 여왕에게 기사 자규를 받고 세계 73개국에 진출하기까지 성장 과정을 전시물 1,500여 점에 담았습니다. You can start in a humble way and then with hard work and probably the most important thing today is patience. You can grow your business. 폴 스미스의 한국 방문은 벌써 11번째. 15살에 학교를 그만뒀고 주로 카메라로 삶을 기록해온 그는 뉴트로의 성지로 불리는 익성동과 성수동 같은 서울의 오래된 골목을 구석구석 카메라에 담으며 영감을 얻어왔습니다. I like to look at the old town and the old areas. I enjoyed 익성동. 세계적 건축가 고 자하 하디드의 유적인 DDP 개관 5주년을 기념한 이번 전시는 8월 25일까지 열립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